제 이름은 박영희, 올해 62입니다. 평생 큰 욕심 없이 성실하게 허리 펴지 못하고 살아온 평범한 시골 엄마죠. 저는 제 딸 하나만 보고 살았습니다. 제 딸 지윤이는 어려서부터 참 착했어요. 공부도 곧잘했지만 무엇보다 마음씨가 단단한 아이였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늘 남을 먼저 챙기는 성격이었고 세상 풍파라는 걸 거의 모르는 순한 동물이었죠. 지윤이가 결혼하면서 제주도로 내려간 건 제게는 아쉬움이었지만 사위 도현이가 너무나 듬직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라 마음이 놓였습니다. 도현이는 직장도 탄탄했고 결혼식 때도 저를 붙잡고 어머니, 지윤이 제가 평생 지킬게요라고 말했죠. 그 한마디에 저는 그 자리에서 울 뻔했어요. 부모에게 딸은 언제나 어린애 같은데 그 딸을 진심으로 아끼겠다는 사람을 만났으니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 둘은 제주에서 작은 신혼집을 얻고 알뜰하게 살아갔습니다. 어쩌다 영상통화를 하면 지윤이가 환하게 웃으며 엄마 오빠가 오늘 저녁해줬어요 하고 자랑하곤 했죠. 화면 속 두 사람의 얼굴만 봐도 얼마나 사랑이 가득한지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흐뭇해하며 그래, 우리 딸 복 받았네 하고 여러 번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참 짧고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이죠. 작년 늦여름이었습니다. 바람도 잔잔하고 날씨도 한없이 평화롭던 어느 날, 저는 아침 설거지를 끝내고 밥상 위를 닦고 있었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찍힌 낯선 번호를 누르는 순간, 제 평온한 일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제주 항로 여객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따님과 사위분이 탑승한 상태였고, 현재 구급대가 구조 중입니다. 순간 귀에서 웅 하는 소리가 났어요. 머리가 하얗게 비어버리고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죠. 다시 정신을 차리고 애들 상태는요? 살았어요? 라고 외쳤지만 돌아온 말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아무것도 챙기지 않은 채 신발만 신고 공항으로 달려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병원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발, 제발 두 아이만 살려주세요. 그 말만 천번 만번 되뇌었죠. 병원에 도착하자 지윤이는 다행히 생명이 위험하지 않았지만 크게 다쳐 수술을 받은 상태였고 문제는 사위 도연이었습니다. 침상에 누워 산소호흡기에 의존한 채 혼수 상태 의사는 현재 뇌 손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회복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의 충격을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마음속 바닷물이 뒤집히는 것처럼 흔들렸어요. 제 몸이 녹아서 바닥으로 꺼져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윤이는 그 병실 앞에서 꿇어앉아 떨리는 손으로 도연이 손을 잡고 울고 있었어요. 오빠, 나왔어. 나 여기 있어. 나 절대 안 떠나. 그 모습을 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남편을 절대 버릴 아이가 아니다. 둘의 사랑은 진짜였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가족을 집어삼킬 거대한 파도가 시작됐다는 것을. 지윤이는 수술이 끝난 후 계속 병원에서 도연을 지켰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에 들러서 오빠 손을 닦아주고 얼굴을 씻겨주고 가만히 귓가에 속삭여주었죠. 오빠, 지윤이 왔어. 나 여기 있어. 일어나야지, 응? 이런 말들을 매일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두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지쳐서 그런가 했습니다. 사람이 지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점점 이상했습니다. 지윤이는 자꾸 병원 일, 서류, 치료비 관련 업무를 자기 혼자 하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이건 내가 처리할게. 엄마는 오빠만 잘 지켜줘.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어른스럽게 모든 걸 해결하려는 딸이 대견했어요. 그런데 금융 관련 문서들도 지윤이가 모두 가져가기 시작했어요. 병원 입원비 계산도, 보험사 연락도, 가해 측 회사와의 합의, 서류도 하나부터 열까지 제 손에는 어떤 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내가 나이가 있으니 딸이 부담 덜어주는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지윤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보험사에서 합의 얘기가 나왔어. 금액이 꽤 커. 근데 정확한 금액은 아직 안 나왔고 서류가 필요하대. 내가 다 챙겨올 테니까 엄마는 신경 쓰지 마. 저는 지윤이가 보여준 신뢰만 믿었습니다.
도장이며 인감이며 필요한 것들을 다 건네줬죠. 그래, 우리 딸이 알아서 해. 엄마는 너 믿는다. 그 말이 이렇게 큰 화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합의금은 12억으로 결정됐습니다. 그 사실을 저는 뒤늦게 알았어요. 지훈이는 그날 새벽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엄마 병원비랑 앞으로 재활치료비 생각하면 이 돈도 부족할 수도 있어. 제가 어떻게 의심했겠습니까? 지쳐있고 눈이 푸석하고 늘 남편 침대 옆에서 울던 딸인데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훈이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비 정산하고 재활센터 계약 좀 하고 올게. 오래 안 걸릴 거야. 엄마는 오빠 옆에 있어줘. 그 말을 남기고 딸은 병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지훈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위 가족이 개입했을 거다. 딸이 협박당했을 거다. 딸도 피해자일 수 있다. 나는 그저 딸이 나를 버리고 돈을 들고 사라졌다는 사실만 바라봤어요. 너무도 궁금하고 너무도 아팠고 너무도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가장 친한 사람이 가장 큰 칼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훈이가 사라진 첫날, 저는 혹시 급한 일이 생겼나? 전화기를 잃어버렸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쯤 연락이 안 될 수는 있으니까요. 하지만 밤이 지나고 다음 날이 오고 또 그 다음 날까지도 지훈이에게서 단 한 통의 연락도 오지 않자 저는 서서히 불안이 아닌 공포라는 감정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사위 도현의 상태는 여전히 혼수 상태였고 의사들은 매일같이 비슷한 말만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한 호전이 없습니다.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 말은 결국 계속 돈이 든다는 뜻이었습니다. 원래 이 모든 비용은 합의금으로 해결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합의금이 어디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저는 매일 병원비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 측에서 저를 호출했습니다. 보호자님, 밀린 비용이 너무 많습니다. 내일까지 정산이 어려우면 환자분, 일반 병실도 아닌 지금 상태로는 더 이상 입원 유지가 어렵습니다. 그 말은 곧 퇴원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절망 속에서 병원 복도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아니, 혼수 상태인 환자를 어디로 보내라는 겁니까? 애가 지금 눈도 못 뜨는데. 하지만 병원 측은 단호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치료도 없다.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적금 통장 2개를 해지했습니다. 몇 년 동안 아껴 모은 돈이지만 그 순간엔 어떤 선택지도 없었어요. 직원이 은행 도장을 찍던 그 소리가 너무도 처절하게 들렸습니다. 그렇게 마련한 돈으로 저는 도연이를 간신히 최소비용 다인실로 옮겼습니다. 병실 환경이 눈에 띄게 나빠졌어요. 좁은 침상에 여러 환자가 한 방에 밀려있고 면회 시간마다 가족들이 울고 있는 모습이 가득했죠. 하지만 저는 그저 이게 최선이다라고 스스로를 다독일 뿐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병원 살림을 유지하기 위해 저는 결국 일을 시작해야 했어요. 새벽장 보조, 식당 설거지, 오후엔 간병인 아르바이트까지 하루 45시간 겨우 눈 붙이고 다시 병원으로 향하는 생활이 반복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몸은 서서히 망가졌지만 마음은 더 빨리 무너졌습니다. 제가 사위 손을 잡고 말하곤 했습니다. 도연아, 제발 일어나라. 너라도 일어나야 이 길 끝이 보이지. 하지만 사위는 미동도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말을 걸어도 눈동자는 깜빡이지 않았고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다는 사실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지훈이에 관한 소식은 단일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연락 차단, 집 비우기, 제주 신혼집도 이미 짐이 정리된 상태.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흔적이 없었어요. 그러자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따라왔습니다. 딸이 돈 들고 튄 거 아니야? 12억이라며? 그 정도면 잠적하지. 그 집 원래 돈 문제 있었다더라. 그 말들이 칼처럼 제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어떤 말에도 제대로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개를 들 수 없었고 잠을 잘 수도 없었으며 제 딸을 욕하는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사위 침대 옆에서 졸고 있던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지윤이 정말 우리를 버린 걸까? 그 생각이 가슴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지만 그 어떤 설명도 없는 현재 상황에서는 그게 가장 합리적인 결론처럼 느껴졌어요. 그렇게 저는 남겨진 두 사람, 혼수 상태의 사위와 혼자 남겨진 어머니로서의 책임만 떠안은 채로 서서히 아주 천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윤이가 사라진 이유가 단순한 잠적이 아니었다는 걸, 그 아이 역시 누군가에게서 도망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윤이가 사라진 지 정확히 1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조차 모르고 아침 간병을 하고 있었죠. 사위의 손톱을 깎아주고 얼굴을 닦아주고 침대 각도를 조금 조절해주는, 이젠 완전히 익숙해진 일상이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 저는 처음엔 스팸인 줄 알고 받지 않으려 했어요. 그런데 계속 같은 번호로 2번, 3번, 4번. 마치 절박한 사람처럼 전화가 울렸습니다. 결국 전화를 받았죠. 엄마 나야.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목소리, 그 떨림, 그 속삭임. 지윤아, 너 맞아? 응 엄마 나 미안해. 그 네 글자. 나 미안해.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병실 바닥 차가운 타일이 제 무릎에 닿는 느낌조차 느껴지지 않았어요. 지윤아, 지금 어디야? 왜 연락을 안 했어? 너 도대체. 엄마 미안해. 근데 나 지금 많이 위험해. 그 말은 그동안의 분노를 단숨에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위험해? 누가 그러는데? 지금 당장 경찰서 가. 안 돼. 엄마 나 지금 누구한테 계속 쫓기고 있어.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 누군가 숨죽이는 기척. 모든 게 너무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엄마, 내일 낮 2시. 서울 강북구 오피스텔 507호로 와줘. 그때 다 말할게. 그 말을 남기고 전화는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감정은 단 하나였습니다. 내 딸이 살아있다. 하지만 동시에 내 딸이 지금 무언가에 휘말려 있다. 그 두 감정이 복잡하게 얽힌 채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되고 말았어요. 다음 날, 저는 약속보다 1시간 먼저 그 오피스텔로 갔습니다. 복도는 오래된 형광등이 깜빡거리고 벽지는 군데군데 뜯겨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서서 수십 번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었고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딸이 문을 여는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지윤이는 제가 알던 지윤이가 아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해져 뼈만 남은 듯했고 눈은 계속 주변을 경계했고 마치 몇 달 동안 도망다니는 사람처럼 초췌했습니다. 그리고 방 안을 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빨간 압류 딱지가 사방벽에 붙어 있었고 집안은 아무도 살지 않는 폐가처럼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엄마. 지윤이는 한마디 꺼내고는 무너져 울었습니다. 엄마. 나 도현 오빠 형한테 돈을 다 빼앗겼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귀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오빠 형? 무슨 말이야? 왜? 지윤이는 소리내어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협박당했어.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윤이는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서 도망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윤이는 숨을 몰아쉬며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상상하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말 그대로 악몽 같은 진실이었습니다. 지윤이는 한참을 울다가 겨우 감정을 추스르더니 마주 앉아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는 떨렸고 말끝마다 죄책감이 묻어 있었다. 엄마 사고 나고 나서 합의금 얘기 나왔잖아. 그때 도현 오빠 형, 도성준 오빠가 갑자기 제주까지 내려왔어. 나는 놀랐다. 도현의 형? 결혼식 때 한 번 본 적 있었다. 말수가 적고 형제끼리 딱히 친해 보이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나타난 걸까? 지윤이는 입술을 꾹 깨물며 말을 이어갔다. 성준 오빠가 말했어. 합의금은 가족이 관리해야 한다.
너는 아직 애도 아니고 감정적으로 휘둘릴 수 있으니까 맡기면 안 된다. 이러면서 나한테 오빠 인감증명서랑 서류를 가져오라고 계속 압박했어.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래서 너는 뭐라고 했어? 처음엔 거절했지. 근데 그때가 제일 힘들 때였잖아. 도현 오빠 상태는 언제 나아질지도 모르겠고 병원에서 계속 비용 압박하고 나도 정신이 너무 흔들렸어. 그러다가 지윤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다. 성준 오빠가 나한테 도현이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 합의금이라도 형제가 관리해야 나중에 분쟁이 없다. 이렇게 말했고 나도 멍했어. 그리고 그 사람이 보여준 서류 계약서 같은 것들 다 합법적인 것처럼 꾸며져 있었어. 나는 손을 떨며 물었다. 그래서 네가 그 사람한테 서류를 넘겨줬어? 지윤이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너무 바보 같았어. 엄마 말만 들었어도 안 그랬을 텐데. 그 뒤는 더 충격적이었다. 합의금 12억이 입금된 다음 날 성주는 계좌를 싹 비워 사라졌다고 한다. 사라지기 전에 한 말은 지윤이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다. 너 신고하면 도연이 병원에서 쫓겨난다. 이건 가족 문제라 경찰도 개입 못한다. 네가 내 말 안 들으면 지윤이 너한테 책임 씌울 수 있다. 그 협박은 사실이 아닌데도 지쳐있던 지윤은 그대로 믿어버렸다. 게다가 성주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며 지윤을 협박했다. 너 도연이 재산 일부 상속받은 거 맞지? 그거 탈세 문제 걸린다고 신고 들어가면 너도 끝이야. 지윤은 그 말에 완전히 무너졌다. 심지어 휴대폰도 빼앗기고 계좌도 정지당했으며 오피스텔 월세조차 밀려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방에서 숨어 지냈던 것이다. 나는 믿기 어려운 현실에 손이 떨렸다. 그럼 너는 1년 동안 혼자 이런 데서 지냈던 거야? 지우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나도 처음엔 돈 들고 도망친 것처럼 보일까봐 엄마한테 연락도 못했어. 경찰에 가면 성준 오빠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정말 나 죽는 줄 알았어. 나는 더 이상 딸을 원망할 수도 혼낼 수도 없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딸의 손을 잡았다. 지우는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나 이제 도망치기 싫어. 엄마가 도와줄 수 있어.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지윤이는 도망친 게 아니었다.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친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그래. 이제부터는 엄마가 함께 싸울 거다. 지윤의 손을 잡고 오피스텔 밖으로 나왔을 때 나는 이 싸움이 단순한 가족 문제 수준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다. 한 사람이 12억을 들고 사라졌고 그 과정에 협박과 기만이 있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였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다. 만약 우리가 움직이면 성준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나올까? 딸과 태어날 아이가 위험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나 사실 오빠 아이 가진 것 같아. 뭐라고? 그 충격적인 고백은 내 마음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이 아이는 단순히 두려워 도망친 게 아니라 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었던 것이다. 지윤아, 이제 더 이상 숨어서 살 수는 없어. 너도 아이도 도연이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모두 망가진다. 나는 깊게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딱 하나야. 진실을 밝히는 것.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살 수 없어. 지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우리는 병원으로 향했다. 사위를 다시 만나야 했고 지윤이도 사위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접 보고 싶어 했다. 병실에 들어서는 순간 지윤은 주저앉아 눈물을 터뜨렸다. 오빠, 나왔어. 정말 미안해. 혼수 상태의 도연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의 손을 잡고 우는 지윤을 보며 나는 오히려 희망 같은 것을 느꼈다. 지윤은 도연의 손등에 얼굴을 묻고 말했다. 오빠, 우리 다시 시작해볼게. 나 엄마랑 같이 싸워볼게.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그래. 이건 포기가 아니라 시작이다. 그날 밤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1. 법률구조공단에 사건을 접수한다. 2. 합의금 계좌 이동 내역을 추적한다. 3.
성준의 협박 녹취와 증거를 수집한다. 4. 지윤의 행적을 정리해 무죄를 입증한다. 5. 사위의 병원비 지원 제도를 신청한다. 이 계획은 단순한 해결이 아니었다. 그동안 짓눌렸던 억울함과 두려움을 뒤로하고 정면으로 문제를 마주하는 전쟁 선포였다. 나는 지윤에게 말했다. 지윤아, 기억해. 우리가 멈추는 순간 가해자는 더 크게 웃는다. 그 말에 지윤은 손을 꽉 잡았다. 엄마, 우리 끝까지 가자. 우리는 그렇게 싸우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우리는 가장 먼저 법률구조공단을 찾았다. 차가운 바람이 부는 아침이었지만 우리 두 사람의 마음은 오히려 뜨거웠다. 상담실에서 변호사는 우리가 가져온 최소한의 자료를 보더니 표정을 굳혔다. 이건 단순한 잠적 사건이 아닙니다. 협박, 금전 편취, 의료방임까지 연관될 수 있어요. 그 말은 마치 암흑 속에서 켜진 작은 등불 같았다. 드디어 우리가 당한 일이 무시될 수 없는 사건이라는 확인을 받은 것이다. 변호사는 차근차근 필요한 것들을 설명했다. 통장 거래 내역 확보, 합의금 입금 후 출금 흐름 파악, 성준의 협박 정황 정리, 지윤의 당시 정신신체 상태 진단서 작성, 사위의 상태 기록 및 가족관계 확인서 제출. 하나하나 해야 할 일은 많았지만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우리를 버티게 했다. 며칠 뒤 계좌 추적 결과가 나왔다. 합의금 12억, 도입금 당일 성준명의 계좌로 전부 이체. 이후 48시간 안에 해외 송금, 그리고 종적을 감춤.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명백한 고의적 편취입니다.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말에 지윤은 그동안 짓눌렸던 죄책감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듯했다. 그리고 우리는 경찰서에 정식 고소를 넣었다. 지윤이 도망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라는 사실이 서서히 명확한 사실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한편 병원에서도 상황이 변했다. 우리가 사건을 공개하자 사회복지팀이 개입했고 지윤은 임신부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도연의 치료비 역시 긴급 의료 지원으로 일부 해결되기 시작했다. 모든 게 한 번에 풀리진 않았지만 정말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수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병실에서 도연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도연아, 너희 둘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우리 다시 살릴 거야. 너도 지윤이도 그 아이도. 지윤은 내 옆에 앉아 배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엄마, 나 이제 진짜 도망 안 갈게. 우리 같이 살아보자. 그 순간 나는 느꼈다. 이 싸움은 힘들겠지만 우린 이미 지고 있지 않다는 걸. 우리는 무너진 가족을 다시 세우기 위해, 그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딸과 눈을 뜨지 못한 사위와 태어날 아이를 위해 다시 일어서기로 했다. 진실을 향한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다.